네, 반갑습니다. 자, 공법 체계도 강의 13번째 국토계획법의 개발밀도관리구역하고 기반시설 부담구역. 자, 매회 시험 문제 3문제가 나오는 부분이니까 잘 봐주셔야 되고, 자, 개발밀도관리구역을 먼저 분석해보면,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주로 용도지역상 주거, 상업, 공업지역 같은 기존 개발지가 자, 더 이상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하다고 판단이 들면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정해서 용적률을 50% 내에서 강화해가지고 10층짜리 건물이 5층으로 작아지는 거죠. 자, 포인트는 주거, 상업, 공업지역 같은 기존 개발지에서 더 이상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하면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정하고 용적률이 반으로 낮아져서 건물 사이즈가 이렇게 반으로 작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건물주한테 나쁜 겁니다. 자,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자, 지정권자부터 보시면 특별, 광역, 자치시장, 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같은 이 각 도시의 장들이 지정하거나 변경을 합니다. 자, 지정 대상 지역을 잘 보셔야 되는데, 자, 녹지 지역에 들어가시면 안 돼요. 주거, 상업, 공업 지역 같은 데서 기반시설의 처리 능력이 부족이 예상되는데, 그래서 기반시설이 부족이 예상되는데, 더 이상 설치가 곤란할 때 정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 녹지 지역 들어가시면 안 되죠. 기출문제 한번 나왔던 거고, 또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할 때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정 효과가 있죠.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면 해당 지역에 원래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강화를 하는데, 실제 시험 문제 중요한 거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대통령령으로 강화해서 규제를 더 강화하는데, 실제 대통령령에는 용적률만 50% 이내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게 숫자가 50% 이내로 강화한다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면 용적률만 언급을 하시면 돼요. 자, 현행 대통령령에 건폐율은 안 써있기 때문에 이 용적률이 50% 강화되는 적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혹시 50%란 말이 없이 이렇게 하얀색으로 언급을 할 수도 있어요. 시험 문제에서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되면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대통령령으로 강화한다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주로 시험 문제에서 이제 50% 이내로 강화를 하면 용적률을 적어서 용적률만 50% 정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노란색이 더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절차는 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데, 주의사항이 주민의견은 거치지 않습니다. 주민의견은 거치지 않고 이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주민들한테 규제를 강화하는 안 좋은 거니까 주민의견은 그냥 듣지 않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 변경을 합니다. 변경을 할 때 명칭을 변경하든 개발밀도관리구역의 범위를 변경하든 또 용적률의 강화 범위 같은 것들을 변경할 때도 심의를 거쳐서 변경해야 됩니다. 심의도 변경 절차를 진행할 때도 심의를 거쳐서 하고, 최초로 지정할 때도 심의를 거쳐서 지정을 하고 고시합니다. 자, 그리고 고시하고 나서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알리는 거고요. 그래서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 변경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 변경하고 공보에다 고시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관련 사항을 알려야 됩니다. 자, 우리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 기준. 자, 우리 국토계획법에서 이렇게 기준자 나오면 전국에 있는 도시를 통일하기 위해서 이렇게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지정 기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 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그리고 이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정해서 관리를 하다가 기반시설의 변화가 있을 때는 이걸 주기적으로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즉시 검토한다. 옛날에 시험 문제가 이런 문제가 한번 있었어요. 개발밀도관리구역이 정해지면 기반시설의 변화가 생겼을 때 주기적으로 검토해서 용적률을 조정을 하거나 개발밀도를 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우리 이런 내용들은 우리 체계도에 없는 내용이니까 추가로 좀 알아두시고, 또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 기준은 다음 사항을 고려해서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데, 이 다음 사항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기가 자, 이것도 체계도에 없는 내용인데 그냥 잘 보세요. 자, 이게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정할 때는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할 때 정하죠. 예를 들어서 향후 2년 안에 학생 수가 학교 수용 능력을 20% 이상 초과하면 학교가 앞으로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년이 아니라 향후 2년 안에 학생 수가 학교 수용 능력을 20% 이상 이런 거, 요걸 3년으로 바꿔가지고 시험 문제 한번 냈었으니까 향후 2년 안에 학생 수가 학교 수용 능력을 20% 이상만 초과하게 된다면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정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부족한 적으로 볼 수 있고, 또 향후 2년 안에
수도에 대한 수요량이 하수 발생량이 수도시설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도 기반시설이 부족하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 당해 지역에 깔려있는 도로가 깔려있는 면적이 국토부 령원을 정하는 기준 도로율의 20% 이상 미달한 것도 이 도로가 부족한 적으로 보는 거니까 이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정할 때는 향후 2년 안에 이렇게 학교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할 때, 또 향후 2년 안에 수도 같은 것들이나 하수 같은 것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할 때 이렇게 20%, 요 2년 같은 것들을 보셔서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이런 기준에 적합하면 기반시설이 부족하다고 예상하는 쪽으로 보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자, 이번 이제 기반시설 부담구역. 자, 우리 개발밀도관리구역하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서로 상반되는 개념으로서, 자, 일단은 여기 기반시설 부담구역하고 개발밀도관리구역이 중복되시면 안 되는 거죠. 중복되지 않게끔 이렇게 정해야 되는 거고, 자, 이건 주로 이제 신규 개발지에서 합니다. 자, 기반시설을 의무적으로 부담해라, 기반시설을 의무적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정하는 건데, 자, 신규 개발지에는 아파트 상가를 먼저 짓는 게 아니라 이런 도로, 학교, 공원이 먼저 생겨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정하고, 신도시를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정하고, 여기다가 기반시설 설치를 먼저 하고 그 이후에 개발행위를 진행해라, 이렇게 정하는 게 기반시설 부담구역입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주로 신규 개발지에다가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정해서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게끔 제도를 만드는 거죠. 자, 상가라든가 아파트 같은 민간 개발되기 전에 기반시설부터 먼저 의무적으로 설치해라, 우선적으로 설치해라. 그리고 여기서 200제곱미터 초과하게 신축, 증축하는 건물주들은 기반시설 때문에 혜택을 보니까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이라는 걸 내셔야 됩니다. 자, 요거는 약간 오타인데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이 맞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금이 아니라 기반시설 설치 비용으로 고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을 200제곱미터 초과하게 신축, 증축하는 건물주들이 돈도 내야 된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는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도 내셔야 됩니다. 자, 일단 기반시설 부담구역도 지정권자를 보시면 특별, 광역, 자치시장, 자치도, 시장군수니까 아까 개발밀도랑 지정권자는 동일합니다. 자, 지정 대상 지역 잘 보시면 개발밀도관리구역이랑 중복되지 않게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에서 신규 개발 사업 같은 걸 하면, 자, 신규 개발로 신도시 같은 거 개발되면 도로, 공원, 녹지, 학교, 수도, 하수도, 폐기물 처리, 재활용설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지정이 가능합니다. 자, 이때 여기 기반시설의 종류가 도로, 공원, 녹지, 학교, 수도, 하수도, 폐기물 처리, 재활용설인데 여기 대학교는 제외되는 거예요. 대학교 같은 것들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설치가 되는 기반시설이 아니다. 그리고 여기 도로 설치할 때 인근의 큰 간선도로로부터 진입하는 도로까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 수도, 하수도 이런 것들은 인근의 큰 간선도로, 인근의 큰 수도로부터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연결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학교 설치할 때는 대학교는 제외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기반시설 같은 것들을 설치하기 위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정하는데 학교는 설치되는 기반시설에서는 제외한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할 점이 있는데,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이렇게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에서 신규 개발 사업을 하고 이런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할 때 지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하는 건데, 원래 임의적으로 지정을 하려고 했다가 요 뒤에 가보시면 의무적 지정이 요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지정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요 1, 2, 3, 4번 중에 하나에 해당되면 지정을 하여야 한다로 바꿔서 처리하셔야 돼요, 의무. 그래서 이 의무적 지정 대상이 시험 문제에서 여러 번 나왔죠. 자, 의무적 지정 대상은 신규 개발지인데 주로 규제가 풀리는 지역들이에요. 규제가 풀린다는 말이 나오면 지정을 하여야 한다. 자, 예를 들어서 신규 개발 사업을 하는데 이 법 같은 것들이 제정되어서 행위 제한이 완화, 해제, 행위 제한 규제가 풀리는 지역들이면 지정하여야 한다. 또 이 법에서 정한 용도지역 같은 명칭, 용도지역이든 용도지구든 용도구역 같은 명칭이 변경, 해제되어서 다시 행위 제한이 완화될 때, 이렇게 행위 제한이 완화, 해제, 법이 개정되어서 용도지역 같은 명칭 등이 변경, 해제되어서 행위 제한이 완화, 이거 강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전년도 허가 건수가 전년도 허가 건수보다 20% 이상 증가한 신규 개발지. 자, 이게 이제 1년 만에 허가 건수가 20% 이상 증가한 지역들. 또 해당 신도시 인구 증가율이 그 도시 전체 인구 증가율보다 20% 이상 높은 지역도 있습니다. 20%는 3번은 전년도의 신도시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건수보다 1년 만에 20% 이상 급증한 지역들. 또 신도시 해당 지역의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그 도시 전체 전년도 인구 증가율보다 20% 이상 차이가 나오면 이런 지역도 행위 제한이 풀리고 허가 건수가 1년 만에 급증하고 인구가 그 특정 신도시가 도시 전체에 비해서 20% 이상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수요가 막 몰리는 지역들이라서 여기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가 아니라 지정하여한다로 처리하셔야 됩니다. 자, 지정 효과. 자, 좀 전에 우리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하여한다 이렇게 구분해서 지정을 하고 나면 자, 지정권자인 6명이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되면 기반시설의 설치 계획을 기반시설의 종류라든가 위치, 기반시설 설치의 우선순위 이런 것 등을 정해서 설치 계획을 만들어야 되는데 요 해제가 중요한 거예요. 지정권자가 기반시설 부담구역 정해지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수립하는 기한이 1년입니다. 1년.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고실로부터 1년이 된 날까지 기반시설 설치 계획 수립을 안 하면 1년 된 날 다음 날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해제가 된 것으로 본다. 자, 요렇게. 자, 요게 지정 효과입니다.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 정해지면 그 지정권자 6명이 기반시설 설치 계획 같은 것들을 1년 안에 수립을 하고 수립한 후에 그 이후에 도시관리계획에다가 반영을 해서 기반시설 설치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1년 안에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게 지정 효과입니다. 자, 그리고 의제.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정해지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1년 안에 수립을 해야 되는데 다만 거기에 미리 지구단위 계획 같은 게 나와 있다면 이 지구단위 계획으로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대체할 수 있으므로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 수립이 된 것으로 의제한다. 이런 것도 시험 문제 한번 나왔던 지문입니다. 지구단위 계획 같은 게 먼저 나와 있을 때는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된 것으로 본다. 이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1년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 설치 계획 수립을 안 하면 1년 되는 다음 날에 해제 사유가 있습니다. 자,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는 것 자체가 수립 의무 지정 효과입니다. 자, 지정 절차.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정해져서 기반시설 설치가 잘 되면 주민들한테 좋은 거니까 이거는 주민 의견을 듣습니다. 자, 아까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주민 의견 안 듣는데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주민 의견을 듣고 도시계획에 대한 심의를 거쳐서 지정 변경한 다음에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런 내용들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주민의견, 심의, 고시. 자, 우리 앞에 반대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심의 절차와 고시밖에 없었죠. 자, 그 다음에 지정 규모. 자, 우리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이 적절하게 들어야 되기 때문에 최소 10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로 해야 됩니다. 지정 기준은 개발밀도처럼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것이죠. 자, 다음.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돈을 내시오. 자, 기반시설 설치 비용입니다. 자,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서 단독이나 숙박시설 등 29가지 건축법에 나오는 건물이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기입니다. 단독 숙박 등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 29가지 건축법상 건물이 모두 부과 대상인데, 근데 작은 건물은 부과하지 않고 연면적 200을 초과하게 신축, 증축을 하는 건물주한테 그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를 부담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단독 숙박 등 29가지 건물을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게 신축, 증축을 하면 이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 부과가 됩니다. 자, 조심할 거는 150제곱미터 그러면 부과 대상이 아니죠. 규모가 작으니까. 그리고 개축과 리모델링도 부과 대상이 아니에요. 신축과 증축을 하는 건물주한테 부과합니다. 자, 간단하게 계산 공식을 보면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자, 표준시설 비용이라는 게 뭐냐면 단위 면적당 1제곱미터당 기반시설 설치 비용입니다. 자, 우리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는 여러 가지 재료비라든가 인건비가 들어가겠죠. 우리 도로를 만들더라도 도로 만드는 재료비, 그 다음에 인건비 같은 게 필요하기 때문에 표준시설 비용이라는 게 발표가 나옵니다. 우리 행정관청에 의해서. 자, 용지 비용은 땅값입니다. 1제곱미터당 기반시설 만드는 데 땅값. 그럼 이 두 개를 더하고 여기다 건축물의 연면적을 곱하고
민간부담률을 곱해서 요 분홍색은 더하고 곱하기 노란색 곱하기 2개 하시면 되는데, 자, 기반시설 설치할 때 표준시설 비용이라는 게 각종 시설비들, 재료비, 인건비 같은 거, 기반시설 만드는데 용지 비용은 토지 가격, 건축물의 연면적, 자,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만약에 300제곱미터로 신축하면 여기서 연면적에서 100만 곱해주는 거예요. 자, 200을 초과하는 부분만 되기 때문에, 자, 이게 연면적이 아까 300으로 문제가 나오면 200은 공제하고 100제곱미터 곱하고 민간 부담률은 이제 0.2, 100분의 20으로 계산하면 되는데, 여기 한번 보시면요. 표준시설 비용은 기반시설 조성에 필요한 여러 가지 단위당 시설비. 예를 들어서 여기 보니까 제곱미터당 땅 가로 세로 이렇게 1m에서 1제곱미터당 15만원 정도의 기반시설 시설비가 든다. 이렇게 가정해보고, 자, 용지 비용은 이렇게 3개를 원래 곱하는 건데, 뭐 개별 공시가에다가 기반시설 유발 개수 곱하고 용지 완산 개수 이렇게 곱하는 건데 다 필요 없고 그냥 땅값입니다. 개별 공시가에다가 유발 개수라는 걸 곱해서 이 땅값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료를 이 토지 가격이 제곱미터당 85만 원, 여기 단위당 시설비가 표준시설 비용이 여기 제곱미터당 15만 원. 자, 요거 2개를 더하는 거죠. 이렇게. 그다음에 건물의 연면적이 300이라고 문제가 나오면 이거 100만 곱하시는 거예요. 200을 빼고. 자, 민간 부담률은 100분의 20이라면 이렇게 곱해서 이거 하시면 얼마입니까? 100만 원 나오겠죠. 이 가로로 묶은 부분을 100만 원 곱하기 100제곱미터 하시면 1억이 나오고 1억이 20%만 민간이 부담하기 때문에 2천만 원 정도가 나온다고 요 식 같은 것도 한번 보셔서 학원에 시중에 학원에 모의고사 중에 일부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요 공식까지 외우시긴 좀 어려우실 거예요. 한 분 정도 한번 이해하시는 측면에서 한번 보이고 더하기 2개 곱하기 2개 주의할 점은 연면적 300이라고 나오려면 이걸 200을 차감하고 100을 곱하시는 겁니다. 자, 기반시설은 감면사유가 있으면 감면사유가 있을 때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감면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 기반시설을 따로 별도로 설치했거나 도로법상 원인자 부담금이라는 비용을 미리 냈다면 이 설치 비용하고 원인자 부담금 비용은 감면합니다. 자, 납부 의무자. 여기서 포인트는 아까 200제곱미터 초과하게 이 부가대상 건축행위를 타인한테 위탁 도급을 줬을 때는 그 도급을 한 자, 일을 시킨 사람이 돈을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도급을 받은 자 그러시면 안 돼요. 아까 200제곱미터 초과하게 건축, 신축, 증축 행위를 타인한테 위탁시키거나 도급을 한 경우에는 위탁 도급을 한 자, 일을 돈 주고 시키는 사람들이 부담해야 되는 거고 그분들이 건물주니까 또 남의 땅을 빌려서 임차해서 건축행위하면 그 남의 땅을 빌려서 건축행위를 하는 자가 건물주가 되기 때문에 그 자가 부과하는 거지 토지 소유자가 부담하는 게 아닙니다. 타인 토지를 임차해서 건축행위하면 토지 소유자가 내는 게 아니라 남의 땅을 빌려서 건축행위를 하는 그 건물주, 토지 임차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죠. 건축행위자가 토지 임차인이기 때문에. 자, 부과 시기. 자, 우리 좀 전에 이제 200제곱미터 초과하게 신축, 증축을 할 때는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를 받고 나서 2개월 안에 부과됩니다. 이게 작년도 시험 문제입니다. 이거 3개월로 바꿔가지고 문제를 냈으니까 작년도 이런 문제는 조금 어려웠어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건축허가를 건축법에 따라서 아까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하게 신축, 증축을 할 때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고 2개월 안에 부과를 받고 납부는 그 건물이 완공된 다음에 사용 승인 이런 거 신청 시까지만 납부하면 된다. 부과 시기, 납부 시기. 자, 납부 방법은 현금, 신용, 직불카드 같은 카드 납부를 원칙으로 현금이나 카드 납부가 원칙인데 자, 이 부과 대상 토지와 유사한 토지 물납으로도 가능하다. 현금도 없고 카드도 결제가 어려우면 물납으로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납부하기 곤란한 사유가 생길 수도 있겠죠.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내가 부과받았는데 뭐 재해라든가 도난, 사업상 굉장히 어려운 이런 상황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가 어려우면 1년 정도 이내로 연기할 수 있고 또 2년 정도 범위 안에서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개발밀도관리구역 건물주한테 납부인 거죠. 용적률을 50% 강화하는 거. 그다음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신도시에다가 기반시설부터 먼저 만들어라 이렇게 정하는 것들. 그다음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서 200제곱미터 넘게 신축, 증축하는 사람들은 기반시설 설치 비용도 내야 됩니다. 자, 문제 한번 보시면 개발밀도관리구역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우리 개발밀도는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서 기반시설이 부족이 예상되고 설치가 곤란할 때 하는데 녹지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거 기출문제였습니다. 1번이 벌써 틀렸네요. 1번 정답.
자, 개발 밀도를 지정하면 용적률이 50% 강화되니까 주민들한테 안 좋죠. 건물주들한테. 그래서 주민 의견 안 듣고 개발 밀도를 지정 변경할 때는 심의 절차하고 이렇게 고시밖에 없으니까 지정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서 지정 변경해야 된다. 맞고, 자, 개발 밀도가 지정되면 용적률을 50% 범위에서 강화합니다. 이제 완화로 하시면 안 되고요. 자,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특별광역, 자치시와 자치도 시장군수가 지정 변경할 수 있는 거 맞고, 지정권자. 자, 지정 기준은 전국에 있는 도시를 모두 맞추기 위해서 국토부 장관이 동일한 기준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자, 정답은 1번으로 보면 되겠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 밀도와 중복하여 정할 수 없다. 맞고요. 자, 대학교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들어가는 기반시설 종류에 들어가지 않죠. 학교에서 대학교는 제외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권자,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권자는 동일하죠. 모두 도시회장들 6명으로 동일합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고시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을 안 하면 1년 되는 날 다음 날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이 해제가 된 것으로 본다기 때문에 여기 틀렸네요. 정답을 4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전년도 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건수보다 20% 이상 증가하면 지정하여야 한다라는 게 있었죠. 근데 여기 잘 보시면 20% 이상이므로 30% 정도 증가가 되었을 때는 20% 이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정하여야 한다가 맞습니다. 자, 어떤 수험생들은 여기 20%란 말이 아니라서 틀렸다고 그러시면 안 되고, 해석을 할 때 전년도 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건수보다 20% 이상만 증가되면 지정하여야 한다가 들어가기 때문에 30% 정도가 증가됐다는 얘기는 20% 이상 범위에 들어가므로 지정하여야 한다가 맞는 것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하시고 3번 문제. 자, 마지막 문제인데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서 기반시설 설치할 때 징수하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서 이 설치 비용 부과 대상,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과 대상 행위는 단독 숙박 등 29가지 건물에 대해서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게 신축 증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1번이 바로 틀렸네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하게 신축 증축하는 행위가 부과 대상이다. 자, 도로법상 원인자 부담금을 먼저 냈다면 그 비용 납부한 부분만큼은 감면합니다. 감면 사유. 자, 설치 비용의 계산식은 표준시설 비용과 용지 비용을 합산합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산을 하고 거기다가 건축물의 연면적과 여기 쭉 가다 보면 총 비용 중 국가나 지자체분을 뺀 민간 사업자가 부담하는 부담률. 자, 이게 민간 부담률이에요. 이것만 아시면 돼요. 표준시설 용지 비용을 합산하고 거기다가 건물의 연면적 곱해주시고 총 비용 중 국가나 지자체 부담분을 제외한 민간 부담률 이런 것들을 곱해서 이런 식으로 법에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이제 강의할 때 그 계산식을 좀 봤으니까 표준시설 비용에다가 용지 비용 합산하시고 연면적을 곱할 때는 문제가 300이라고 나오면 200을 차감하고 100만 곱하고 여기 민간 개발업자가 부담하는 부담률은 100분의 20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타인 토지를 임차해서 부가정 행위를 하면 그 임차인이 건축주기 때문에 그 행위자 자체가 납부를 하는 게 맞고,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나서 2개월 안에 설치 비용을 부과하는 거 맞죠? 부과 시점, 작년도 시험 문제입니다. 그럼 납부는 언제 합니까? 납부는 건물이 다 완공되고 나서 사용승인 신청 시까지, 사용승인 신청 전까지 납부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답을 아까 1번으로 보시고, 자, 이렇게 이제 국토계획법이 다 끝나갔는데, 여기 관련 내용들을 제가 책에도이라는 책자를 가지고 강의하고 있는 거니까, 여기 필요하시면 이 문자, 이 핸드폰으로, 자, 이메일부터 먼저 알려주시면, 제 관련 자료를 이 파일로 보내드릴 테니까 검토해 보시고, 구매가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체계도 부분만 잘 하시면 국보에서 충분한 합격 점수가 나옵니다. 자, 다음 강의에는 국토계획법 마지막에 보칙 부분들, 자, 어떠다 시험 문제 한 번씩 나오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